자, 그럼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금이 산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을 담보로 잡고서 대출 받는 거. 근데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빌려주진 않죠. 나라에서 금융 규제를 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소개는 시켜드렸죠. 모기지론이라 그래요. 모기지론을 받을 때 자, 나라에서 이제 대출금의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걸로 정하냐면 LTV와 DTI로 대출금을 여만큼만 빌려주겠다라고 기준을 잡아요. 자, LTV는 담보인정 비율, 무슨 비율이라고 하죠? 얘는 뭐랑 똑같냐면 대부 비율과 똑같아요. 대부 비율은 워낙 유명한 녀석이니까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뭐 여러 가지 똑같다 그랬어요. 무슨 비율 나오면 대부 비율이다 라고 정리해도 괜찮다 그랬죠. 자, 이때 LTV라고 하는데 영어로 반드시 표현될 거니까 LTV와 영어로 DTI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준 잡아서 공부해야 되고 우리말로 쓰여져 있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DTI, LTV. 자,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하고 대부 비율과 똑같다. 아까 대부 비율은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이었어요.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 근데 가격과 총 투자액은 똑같죠. 그래서 가격분의 대부액이라고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자, 식은 이미 대부 비율에서 배웠고 LTV는 영어로 쓰면 론, 나누는 걸 영어로 to라 그래요. 나누기. 여기에 V가 value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단어는 좀 기억해놔도 좋아요. value라고 하면 가치나 가격을 우리가 value라 그래요. 그래서 이 value는 자,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을 산정하는 것을 LTV라 한다. 가격 기준으로 해서 대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액 산정하는 거.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면 LTV가 만약에 60%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60%까지 빌려주는 건 뭐냐면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60% 대부액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10억이라면 10억의 60%는 얼마? 0.6의 비율이니까 6억이죠. 6억까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정하는 것이 LTV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 이게 담보죠. 부동산이 담보를 인정해주는 비율을 여만큼 60%만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담보 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가격의 60%만 인정해주면서 돈 빌려주겠다.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 물론 부동산 가치랑 총 투자액은 똑같으니까 대부 비율이라고도 하고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이렇게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는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은 내 돈분에 남의 돈을 얘기하는 거고 같은 말이 없더라.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죠. 자, LTV를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 중요한 건 V가 가격 기준으로 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 자, 그럼 DTI는 뭐냐면 자, I는 인컴을 얘기해. 인컴은 소득인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을 산정해 주는 것을 DTI라 그래요. DTI. 자, 그러면 DTI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자, 영어로 to 나누는 걸 to라고 하니까 인컴이라 그래. 인컴을 우리가 소득을 인컴이라 그래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부분 빚을 얘기하는데 자, 이건 상환하는 원리금을 얘기해요. 상환 원리금. 자, 상환 원리금 뎁을 얘기하는데 자, 그럼 DTI는 어떻게 쓰냐면 연소득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을 정하는 건데 자, 이 원리금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원리금을 얘기해요. 은행에서 너가 돈 빌린 사람이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원리금을 얘기해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DTI가 50%라고 해보죠. DTI가 50%인데 이 DTI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debt to income이니까 여기에 연소득에 대한 상환하는 원리금을 얘기해요. 자, 이 원리금은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원리금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1년 동안의 소득이
6천만 원이라 해보죠. 6천만 원이라면 이게 만약에 DTI가 50%라면 그러면 50%면 이 원리금이 6천분의 얼마가 돼야 0.5가 될까요? 0.5니까 3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너는 3천만 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3천만 원 갚을 수 있을 만큼 1년에 3천만 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큼에 해당되는 대출액을 빌려줄게. 이렇게 정하는 것이 DTI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이제 LTV가 있었죠. LTV가 만약에 60%라고 한다면 이 LTV는 밸류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액, 대부액을 계산해 주는 거고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라면 10억에 60%를 담보로 인정해 주겠다, 빌려주겠다. 그래서 6억을 빌려주겠다는 것이 LTV고 DTI는 얘가 대부액은 아니에요.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대부액으로 바꿔서 대출액으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할 텐데 자, I는 인컴이니까 소득에 따라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원리금을 얘기해요. 6천만 원 벌다라면 50% 너 갚을 수 있다고 3천만 원 갚을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만큼의 돈을 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 DTI예요. LTV는 기준이 뭐 기준? 자, 기준은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고 DTI는 뭐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을 산정해 준다. 이게 중요해요. 가격 기준의 LTV, 소득 기준의 DTI. 일단은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LTV와 DTI를 이해할 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만약에 LTV가 70%로 올라갔다 해보죠. 자, 그러면 10억짜리에 6억이 아니라 70%니까 7억까지 빌려줄게 라고 대출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DTI가 50이 아니라 60%로 바뀌었다라면 1년에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3,600만 원, 66에 36이니까 곱하면 3,600만 원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면서 대출액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일 경우에 다른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대출금을 규제할 때 기준이 LTV와 DTI를 쓰고 LTV는 가격 기준, DTI는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고 LTV와 DTI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대출금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LTV는 V니까 가격 기준인 거고 DTI는 I니까 소득 기준인 거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고 소득에 대해서 인정하는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원리금을 결정하는 것이 DTI. 자, 그럼 이제 금융규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 LTV와 DTI가 얘가 커지면 얘가 비례관계니까 대출액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DTI가 커진다라면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원리금이 많아지니까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LTV, DTI 커지면 대출액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자, 반대로 우리가 금융규제가 강화되었다는 건 돈을 조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LTV와 DTI가 어떻게 조정되는 거다? LTV와 DTI가 하향 조정되는 거다. 낮아지면 대출금, 융자액이 줄어드는 거고 그럼 부동산의 수요도 줄어들겠네요. 돈 빌리기 어려울 거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거예요. 정부가 지금 같은 경우는 투기적 요소가 많아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 생각해서 금융규제를 강화된 거죠. 그래서 금융규제를 강화시켜서 LTV, DTI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자, 이거 하나 생각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할 것이 원래 DTI는 소득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인데 자, 예전에는 구 DTI를 썼어요. 그러다가 신 DTI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DSR로 바뀌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건 DSR이에요. 우리말로 바꾸면 총체적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DSR이 도입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한번 해석해 보면 자, 만약에 DTI가 자, 50%다라고 했을 때 연소득이 6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럼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원리금, 상환원리금을 얼마큼 인정해주냐면 3천만 원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DTI로 계산할 때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잠깐만 하면서 어떤 걸 또 계산하냐면 기존에 부채가 있다라면 이걸 고려해서 대출금을 산정할 거야 라는 게
이게 또 DTI에서 하나 이제 다음 순환부터 좀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에요. 기존 부채를 고려해요. 무슨 얘기냐면 구 DTI는 네가 기존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또 받아놓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에 내는 이자가 있다면 이자를 빼고 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은행에서 3천만 원 인정해 줬지만 구 DTI를 쓸 때는 DTI는 이자를 빼주고 이자를 고려해서 계산해 줘요. 그러면 1년 동안 내는 이자가 기존 대출에 의해서 1년 동안 내는 이자가 500만 원이라면 이걸 빼고 너 2,500만 원만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돈 빌려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신 DTI를 쓸 때는 얘는 원금과 이자를 고려해서 이거 빼고 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기존 담보대출에 의해서 네가 빌린 돈이 있는데 1년 동안 내는 원금과 이자만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원금과 이자가 1,000만 원을 갚고 있다면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빼고 2천만 원만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이걸 이제 신 DTI라 그래요. 자, 그리고 DSR을 쓴다라는 건 모든 금융권의 원리금을 얘기해요. 모든 금융권의 원리금을 다 빼고 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그럼 3천만 원 처음에 잡아놨지만 보니까 DSR을 적용할 때는 뭐 카드 론을 받아서 내가 돈 빌려서 갚는 원리금이 있을 수도 있고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또 갚는 원리금도 있을 거고 자동차 할부금이 있다면 할부금 다 빼고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원리금도 빼고 기존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도 빼고 이걸 다 빼고 너 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3천만 원에서 모든 금융권에 있는 원리금을 빼니까 2천만 원을 빼면 1,000만 원만 남으니까 너 1,000만 원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고 그만큼에 해당되는 돈을 빌려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구 DTI에서 신 DTI DSR로 갔다라는 건 대출금이 줄어든다는 걸 얘기해요. 기존에 빌린 거에 의한 원리금을 다 빼고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면서 대출금을 산정하니까. 그럼 DSR이 도입됐다는 건 금융규제가 어떻게 된 거? 강화된 걸 의미해요. 지금은 금융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DSR을 쓰고 LTV와 DTI, 이 DTI는 DSR은 DTI의 일종인 거예요. 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가 금융규제가 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 배웠고 LTV와 DTI,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 기준으로 정하는 건 LTV, 소득 기준으로 정하는 건 DTI.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풀어낼 거냐면 최대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거예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텐데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자, LTV와 DTI를 이용해서 정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상가담보대출을 배울 거예요. 상가담보대출일 때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LTV와 DTI를 쓰는 게 아니라 LTV와 뭘 쓸 거냐면 부채 감당률을 써요. 아직 안 배운 비율인데 자, 이걸 통해서 얘도 좀 중요한 녀석인데 일단 우리가 이번 순환에서 기억할 건 항상 부동산 담보 대출일 때 LTV DTI가 아니라 주택 담보 대출일 때만 LTV DTI를 쓰는 거고 상가나 공장일 때는 LTV DTI를 쓰는 게 아니라 LTV와 부채 감당률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대출액을 산정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자, LTV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정할 때는 두 개씩을 이제 외워서 우리가 풀 텐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LTV는 뭐 기준이다? 가격 기준이다. 가격을 곱하면 돼요. 자, 그래서 LTV 곱하기 가격을 하면 대출액이 나와요. LTV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대출액. 자,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정할 때는 DTI는 뭐 기준이다? 소득 기준이니까 DTI에다가 소득을 곱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나눠줘요.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이게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당상수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자본환원 계수이기도 하고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는 것도 배우고 우리가 이제 대출액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자본환원 계수라는 저당상수를 쓸 건데 이건 나중에 차차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주어진 저당상수만 딱 대입하면 답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얘가 저당상수의 의미는 모르지만 계산하는 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의미 해석이. 자, 그럼 두 개의 식을 LTV를 이용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DTI는 소득 기준이니까
DTI로 대출액을 계산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덕에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LTV나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계산하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LTV나 DTI로 계산된 대출액 중에서 어떤 거냐면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적은 금액. 자, 예를 들면 만약에 LTV로 대출액이 2억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자, DTI로 계산됐더니 3억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모두 만족되는 충족되는 조건 하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LTV로는 2억까지 빌려주겠대요. 2억까지 요만큼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DTI로는 3억까지 빌려주겠대요. 3억까지 요만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만족하려면 둘 다 공통된 부분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둘 다 공통된 부분의 최대값은 얼마? 2억까지인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둘 다 만족돼야 되는 수준이니까 둘 다 만족되는 최대값은 적은 금액값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LTV로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로 구한 값 중에서 어떤 거?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나오면 가장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나오면 기분 좋게 보너스 문제 나왔네 생각하면서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 유형이 돼야 돼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올해 30일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연소득이 5천만 원, 소득이 5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가격이 3억이라고 나왔네요. 가격이 3억 원이라고 나왔고, 자, A가 주택을 담보로 이미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래요. 대출받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추가로 더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추가로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봤더니 LTV가 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50%라고 나왔고 DTI가 40%라고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러면 LTV로는 뭐 기준이다? 가격 기준이다. 그래서 LTV 곱하기 뭐? 가격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를 떼서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를 뗀 값 0.5에다가 3억을 우리가 공 6개를 떼버리면 300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300을 곱하면 150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나중에 공 6개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자, LTV로는 LTV 곱하기 가격 해서 계산하면 되고, 자, DTI는 소득 기준이니까 뭘 곱해요? 소득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DTI 0.4에다가 자, 5천만 원이니까 공 6개 떼면 50 될 거예요. 50에다가 뭐 해야 된다? 나누기 저당상수 해줘야죠. 저당상수가 얼마? 0.1 나왔네요. 0.1.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200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DTI에다가 소득, 연소득을 곱하고 저당상수로 나눠준 거예요. 나눠줘서 계산했던 200. 자, 그러면 DTI로 200원까지고 공 6개가 있겠죠. LTV는 150원까지인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어떤 거? 작은 거. 그래서 150원까지 빌릴 수 있고 공 6개 있으면 얼마? 1억 5천까지 빌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미 5천만 원 빌렸대요. 추가로 얼마 더 빌리냐요. 그러면 1억 5천까지 최대 빌릴 수 있는데 이미 5천만 원 빌렸으니까 빼고 추가로 얼마? 1억 더 빌릴 수 있겠네요. 자, 올해 나왔던 문제니까 여러분도 풀 수 있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내가 기분 좋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문이 길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하니까 자, 머릿속에 식 두 개를 기억해놔야죠. LTV로 구하는 거, LTV 곱하기 가격, DTI로 구하는 거,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각각 연결된 것만 곱하고 이제 DTI로 이용할 때만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28회 때도 나왔던 거 보죠.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만 좀 달라진 거예요. 자, 이미 담보대출로 7천만 원을 빌린 상태다.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 계산된 값에서 7천만 원만 빼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자, 그러면 이제 7천만 원 빼주기 전에 최대로 얼마 빌릴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자, LTV가 시장 가치 기준으로 50%라고 나왔고 DTI가 40%라고 나왔어요. 자, LTV는 뭐 기준? 가격 기준. 가격이 5억 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자, LTV 0.5 곱하기
5억 원을 500이라고 공 6개 떼어버리면 250원까지 빌릴 수 있고, 자, DTI는 소득 기준이니까 자,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0.4에다가 60, 공 6개 떼면 6천만 원 60이니까 여기에 나누기 저당 상수 0.1 하면 240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TI로는 240원, LTV는 250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적은 금액. 자, 그럼 결국 공 6개를 붙이면 2억 4천까지 빌릴 수 있는데, 기존에 7천만 원 빌려서 추가로 더 얼마 빌릴 수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2억 4천에서 7천만 원 빼면 얼마? 1억 7천만 원. 역시 28의 문제도 정확히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절대로 1분 걸리지 않는 문제니까. 자, 대출액 계산하는 거 LTV와 DTI를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식도 어렵지 않으니까 두 개 딱 정리해서 이런 계산 문제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배울 내용은 대출 상환 방식이에요. 내가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 갚아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갚아나가는 방식 이해만 하면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아요. 자, 갚아나가는 방식은 자, 금리가 중간에 바뀌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로 가정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자율이 바뀌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자, 대출 상환 방식인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이해해야 돼요. 원리금을 갚는 거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대출을 갚는 방식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일상적으로 5년 거치 후 원리금 상환이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거치라는 건 5년 동안에 이자만 냈다가 5년 후부터는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내가는 방식을 얘기하고, 만기 일시 상환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 만기까지는 이자만 냈다가 만기의 원금을 한 번에 갚아버리는 걸 만기 일시 상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학기론에서는 이런 건 배우지 않아요. 이런 건 배우지 않고 무조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무조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방식을 얘기해요.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요. 원리금을 그래서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거. 즉 처음부터 무조건 우리가 배우는 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만을 배우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원리금을 합해서 원리금이라 그러죠.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중에서 자, 원리금을 갚아나갈 건데 첫 번째는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서 갚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뭐 분할, 나누어서 갚는다 이건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원금 균등 방식이라고 이제 해석할게요.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갚아나가는데 원금은 똑같이 갚아나가겠다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원리금을 똑같이 나누어서 갚겠다. 자, 원리금을 똑같이 갚겠다. 원리금을 갚아나가는데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나가겠다. 원리금 균등 방식. 세 번째는 점증식, 체증식이라고 하는데 점차 원리금을 증가시키면서 늘려가면서 갚아나가는 방식을 점증식, 체증식 방식이라 그래요. 자, 세 가지만 배우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배우기 전에 머릿속에 딱 정리돼야 되는 것은 이자만 갚다가 원금 갚는 거 이런 건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무조건 원리금을 갚아나간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자,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에서 원금만 똑같이 갚아나가겠다. 이자는 별도로 계산할 거예요. 원금만 똑같이 갚아나가는 걸 원금 균등,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나가는 건 원리금 균등. 처음에는 조금 갚다가 나중에 양을 늘려가는 걸 점증식 방식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만 배운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정리할 건 자, 이자라는 걸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자 한번 보죠. 자, 이자 계산 한번 볼 때, 자, 만약에 내가 3억을 대출받았는데, 3억을 대출받았는데, 연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이자는 얼마 낼 거냐라고 한번 계산하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요? 3억 대출금의 10%를 1년에 이자로 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0.1이니까 3억에 0.1이면 3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1년에 이자를 3천만 원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자 계산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출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계산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대출금에다가 이자의 비율을 곱하면 이자가 계산된다. 근데 얘는 정확한 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3억을 빌렸는데 중간에 원금을 갚을 수도 있죠. 그래서 1억의 원금을, 대출 원금을 상환을 했어요. 자, 그러면 1억을 상환하면 못 갚은 미상환 대출액, 자, 대출액은 얼마다? 2억이 되겠네요. 처음에 얘가 대출 원금이에요. 대출 원금을 줄여서 대출금이라 그래요. 대출금이 3억인데 중간에 1억을 상환했어요. 자, 그러면 못 갚은 상환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이때 내는 이자는 대출액에다가 이자율이 10%라면 3억에다가 3억의 10%를 내는 거예요. 2억의 10%를 내는 거예요. 2억의 10%를 내야죠. 당연히 1억은 갚았으니까 이제 대출액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자를 계산할 때 못 갚은 대출액에 2억에다가 0.1을 곱해서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러면 대출액을 계산할 때, 이자를 계산할 때 대출금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금을 갚아 나갈 때는 못 갚은 대출액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잔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정확한 우리 식은 뭐냐면 대출금이 아니라 여기 뭐에다가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이자가 된다는 게 정확한 식이에요. 자, 대출액은 갚은 원금이 없을 때 잔금과 똑같아요. 잔금은 미상환 대출액이니까 정확한 식은 이자를 계산할 때 대출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정확한 이자가 계산된다. 자, 이걸 하나 이해해 보죠.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면, 자,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그 중에서 원금만 똑같이 갚아 나가겠다. 그래서 원금만 똑같이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원금을 똑같이 계속 갚아 나가고, 자,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가는 거고, 원금 균등이니까 당연히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가는데, 자,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매 기의 이자는 감소한다. 얘가 중요 표시죠. 이자는 항상 감소해요. 왜 그러냐면 원금을 계속 갚아 나가죠. 자, 갚아 나가면 잔금이 어때져요? 미상환 대출액, 잔금이 줄어들겠죠. 그럼 잔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잔금은 갚아 나갈수록 줄어드니까 결국 이자도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이자는 매기, 우리가 매기라고 한다면 연 단위로 보는 거예요. 매년 내는 이자액은, 이자 총액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자는 줄어들어야 돼요. 원금은 일정에 갚되 이자는 줄어들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뭐가 된다? 원리금이 되겠죠. 원리금은 전체는 어때진다? 줄어든다. 이걸 우리가 원금 균등 방식이라 그래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돼요.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은 일정한데 원금을 갚아 나갈수록 잔금은 줄어드니까 이자는 줄어든다. 자, 그러면 원리금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점차 줄어든다. 일정 비율로.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은 일정하고, 자, 이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해돼야 돼요. 원금 균등은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줄어드니까 전체 원리금은 어때진다? 줄어드는 방식을 원금 균등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 보죠.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다는 거죠.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으니까 첫 번째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요. 그래서 이 전체 합을 원리금이라 해보죠. 원리금은 똑같이 갚아 나가는데, 자, 원리금은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원리금이라 그러죠. 원금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인데, 자, 두 번째 이자는 항상 어떻게 된다? 자,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갚아 나가니까 잔금은 어때져요? 줄어들겠죠. 역시나 잔금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자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자는 항상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는 것은 매기의 이자는 감소한다. 자, 그럼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의 합인데 얘는 하나는 줄어드는 게 있고 하나는 늘어나는 게 있어서 두 개의 합이 일정해져야 돼요. 근데 줄어드는 게 누구다? 줄어드는 게 이자가 돼야 돼요. 이자는 줄고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뭐가 늘어난다? 원금이 늘어나서 이 합이 일정한 방식을 원리금 균등이라 그래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원리금 균등. 원리금은 똑같으려면 이자는 줄어드니까 뭐가 늘어나야 된다? 원금이 늘어나야 된다.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이 늘어나야 된다. 자, 이번 순환은 사실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이지만 잘 다루진 않겠지만, 물론 이제 이자가 준 만큼 원금은 늘어나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이에요.
자, 원리금 균등 방식. 원리금은 일정한데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원금이 늘어나서 원리금이 일정해지는 것을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돈을 빌릴 때 갚아나가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을 가장 많이 택해요. 그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갚아나갈 때 대출 초기에, 얘가 대출 초기에 이만큼이, 자, 대출 초기에 내는 이 원리금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뭐다? 자, 보니까 이자는 많고 원금은 조금 내요. 그래서 대출 초기에 내는 원리금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하는 것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에요.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고, 출제자가 이 방식에서 가장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할 때 이걸 많이 내요.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 대출 초기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원리금 균등 방식의 대출 초기에 대부분은 누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한다. 이자가 가장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이자는 줄고 만기에 가면 이제 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자가 굉장히 조금 내는 것이 원리금 균등 방식의 차이예요. 물론 얘가 직선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선은 아니지만 나중에 좀 이해가 된 다음에 우리가 곡선을 좀 배울 거고,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만 이자쯤만큼 원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점증식은 처음에는 조금 내다가 점점 상환액을 늘려가는 방식을 점증식 방식이라 그래요. 초기에는 원리금을 적게 내고 점차 원리금 상환액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점증식.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그동안 30년 동안 이것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낼 거니까 미래소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돼야 되겠죠. 미래소득이 보장되는, 이 말은 미래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 유리한, 적합한 방식을 이걸 점증식 방식이라 그래요. 처음엔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내야 될 거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점증식 방식. 모두 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간다. 근데 원금 균등은 원리금 중에 원금을 똑같이 갚아나가는 거,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나가는 거, 점증식은 처음에 조금 냈다가 점차 원리금 상환액을 늘려가는 방식을 점증식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방식의 차이를 볼 때, 자, 기본적으로 대출 초기에 원리금, 원금 회속도, 차입자 부담, 이것들을 누가 많이 낼 거냐? 이거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대출 상환 방식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래프 두 개가 필요한데, 이번 순간에는 하나만 정확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축 값에서는 원리금을 적었어요. 원리금. 자, 원리금을 적었다는 게 잘 기억해놔야죠. 원리금을 적었고, 가로축에는 시간, 만기로 간다. 대출 만기로 간다. 올라가면 원리금 많이 내고 내려가면 원리금 적게 낸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점증식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게 일정한 게 있대요. 시간이 갈수록 원리금이 커지거나 많아지거나 적어지지 않고 원리금이 똑같대요. 그럼 이건 무슨 방식? 당연히 원리금 균등 방식이 될 거고, 당연하죠. 원리금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냈다가 나중에 많이 내는 방식이 있대요. 당연히 점증식이겠죠. 점증식 방식. 이 두 개 그래프는 당연히 할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내려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더라. 자, 얘는 뭐냐면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일정한 거 원리금 균등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점증식,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내려가는 거 원금 균등이다. 얘가 우리가 기준이 될 건데, 자, 얘를 봤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가 나중에는 뒤집어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대출 초기냐 말기쯤이냐 해서 이 순서가 달라지니까 항상 기준을 뭐로 잡냐면 대출 초기에 라고 문제가 나와요. 대출 초기에. 자, 그러면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 누구다?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 이거 녹색인 원금균등 방식이죠. 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 원금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그 다음에 점증식이 가장 적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원리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 원금을 많이 내는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원리금 많이 낼 때 원금도 많이 내더라. 자, 그러면 원리금 많이 낼 때 원금도 많이 내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할 건 이런 거예요. 원리금을 많이 내면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낸다는 건 차입자에게 부담이 어떤 거예요? 큰 거죠. 돈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원리금을 많이 낸다는 건 차입자의 부담이 큰 거고, 원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대출자인 은행에서 원금을 회수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다는 걸 얘기하더라. 자, 그래서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라고 이제 뭉텅그려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대출 초기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일정한 거 원리금 균등, 커지는 거 점증식. 그러면 하나 작아지는 건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인데 대출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원금 균등이고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원금도 많이 낸다. 원리금 많이 내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차입자의 부담도 커지고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르다. 이 네 가지가 가장 초기에 많이 내는 게 무슨 방식? 원금 균등 방식.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상환 방식에 따라서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뭐도 많이 낸다? 원금도 많이 낸다. 자,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도 어떻다? 빠르다. 원리금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도 어떻다? 크다. 대출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원금도 많이 내고 그럼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르고 차입자의 부담도 크다가 당연하게 연결되어서 가장 초기에 많이 내는 게 뭐다?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점증식 순서다. 이렇게. 자, 머릿속에 아까 원리금 그래프 하나, 일정한 거 원리금 균등, 커지는 거 점증식, 내려가는 거 원금 균등. 초기에 원금 균등이 가장 많이 냈다. 뭘? 원리금을.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환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항상 어떤다? 이자는 항상 감소한다. 이걸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시간이 갈수록 잔금은 줄어들어요. 잔금은 항상 감소하니까 잔금에 따른 이자는 줄어들겠다. 이거 한번 해석하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죠. 어떻게 나왔는지. 자, 24회에 나왔던 거 한번 보죠. 보너스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이 어떤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에는 적게 내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면서 장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거, 나중에 돈이 많이 벌 거라 예상되는 방식. 어떤 거? 점증식 또는 체증식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에 똑같대요. 원리금이 똑같다? 그럼 원리금 균등 방식이죠.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니까. 이거 보자마자 원리금 균등 방식 답을 정하면 3번으로 정하겠죠. 자, 뒤에 봤더니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상환식에 따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봤을 때 원리금은 똑같이 내는데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는다 그랬죠. 줄어드는 건 뭐? 이자가 이렇게 갈수록 줄고 이자가 줄은 만큼 뭐가 는다? 원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 마지막에는 대출 후반부에는 원금을 많이 내는 방식이 이게 뭐다? 원리금 균등 방식 이렇게 되겠죠. 자, 26회에 나왔던 거 문제 보죠. 자,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자, 상환 초기에, 첫 해, 초기를 얘기하죠. 초기에 원리금은, 자, 갚아나가는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원리금을 초기에 많이 내는 건 누구?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많이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보다
작다라고 나와야죠. 원리금 상환액이 작다라고. 원금이 더 커야 돼요. 원리금 많이 내니까. 점증식, 체증식 방식의 경우는 미래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미래소득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하다라고 나와야죠. 자, 디귿.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는 자, 원금을 일정하게 갚아나간다는 거죠. 원금은 똑같이 갚아나가는데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럼 원리금은 줄어들겠죠. 원금과 이자 합해야 원리금이 되니까.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 감소하는 방식이다. 맞죠?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 줄어든다. 맞고. 원리금 균등 방식의 경우는 원리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줄는 만큼 뭐가 늘어난다?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죠.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맞죠? 가장 기본적으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방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묻고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과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자, 잠깐 오늘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하고 이론 정리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현금 수지에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리하려면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암기해놔야 돼요. 어떻게 외웠냐면 개인, 공부, 소감해서 개인 소득이나 개인 업무비 포함 안 되고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각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했었죠. 자, 이거 암기해놔야 되고 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순이감세율이라고 암기하면서 순소득에서 뭘 뺀다?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고 이건 소득세 상정 시 공제되거나 면제된다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소득세 계산하는 거. 자, 비율 분석에서 대부 비율은 대부액의 비율이니까 총 투자액 중에서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을 얘기하는 거고 자, 얘는 유명해서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다 같은 말인데 절대로 무슨 비율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기억해놔야죠.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다. 자, LTV라고도 하고 지분 비율은 총 투자액분의 지분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대부액의 비율과 지분의 비율 합하면 얼마? 1 되는 거죠. 총 투자액분의 빌린 돈, 총 투자액분의 내 돈. 부채 비율은 같은 게 없고 어떻게 계산한다? 내 돈분의 남의 돈 이렇게. 그래서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금융을 나눌 때 우리가 크게 내 재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지분금융, 돈을 빌려서 조달하는 거 부채금융. 근데 지분금융에서는 재산에 해당되는 걸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니까 뭘 파냐면 지분권이나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부채는 돈을 빌리죠. 빌릴 때 뭘 줘야 된다? 뭘 주냐면 돈 받을 권리 채권이나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지분금융의 예는 리조신, 공사, 펀드 이렇게 있죠.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이렇게 있고 자, 메자닌 금융은 지분과 부채 금융의 두 개의 성격을 가진 중간적 금융의 성격인데 자, 두 가지 예가 있죠. 전환사채가 있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그 다음에 신주, 새로운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사채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두 가지 예가 있더라. 자, CB나 BW라고도 하죠. 자, 주택담보대출 기준에 LTV는 뭐 기준이다? 가격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고 DTI는 소득이죠.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고 자, 금융규제가 강화됐다라는 것은 LTV, DTI가 하향 조정되어서 수요가 대출금을 많이 못 받으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DTI에서 친 DTI, DSR로 바뀌었다는 것은 금융규제가 강화됐다는 거다. 자, 이건 기존담보대출의 이자만 차감하고 얘는 원리금을 차감하고
얘는 모든 금융권의 원리금을 차감하고 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대출 가능액을 계산할 때, 자, LTV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계산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곱하기죠.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정할 때는 얘는 소득이니까 DTI 곱하기 연 소득 이렇게 곱하기 하고 뭐 나눠준다? 저당 상수라는 걸 나눠줘서 대출액을 계산한다. 두 개씩을 기억해놔야 되고,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자, 대출 상환 방식에서 우리가 무조건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금 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 거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갚고 이자는 항상 감소하고,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은 뭐가 어떻게 된다? 원리금은 감소하게 된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거. 자, 원리금 균등은 매기에 원리금을 똑같이 균등하게,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데 이자는 항상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원리금이 똑같은데 이자가 주니까 뭐가 증가한다? 원금이 증가하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자, 그래서 각 상환 방식에서 대출 초기에 상환액을 비교할 때 가장 큰 건 사실 원금 균등이에요. 그리고 원리금 점증식이 있는데, 원리금을 많이 내는 것이 원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르고 차입자의 부담도 가장 큰 것이 뭐다? 원금 균등 방식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과정까지였고, 자, 11월, 12월 달에 공부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다른 예년에 비해서 이번 11월, 12월 달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번 11월 달, 12월 달에는 입문 과정이라는 걸 거의 거치지 않고, 제가 좀 계획했던 건 빠른 시간 내에 학계론의 높은 점수를 맞아서 1차 과목이 좀 안정적으로 잡혀진 다음에 1년 내에 동차에 합격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게 1차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오늘 11월, 12월 달에 배웠던 내용은 거의 90% 이상 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만을 다뤘으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었어도 좀 공부 노력을 하셔서 내 걸로 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앞으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모의고사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이 24일이네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내일은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고, 밖에 보니까 뭐 캐롤 같은 게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좀 달라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가 좀 많이 변하긴 했는데, 뭐 방역 수칙에 따라서 어디 나가는 건 좀 힘들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좀 행복한 시간 많이 좀 보냈으면 좋겠고, 한 해가 정말로 고되고 힘든 시기였는데 내년에는 분명 더 좋아지겠죠. 좀 더 이제 백신도 나오고 좀 더 안정될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좀 좋은 일이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공인중개사 합격, 굉장히 행복한 일이 남았을 거니까 앞으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신뢰하면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잘 노력하면 충분히 남은 1년 동안에 즐겁게 공부해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 신년에는 이제 1월 달부터는 12월 달 배웠던 걸 바탕으로 살을 더 붙여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워 나갈 건데, 이미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배웠어요. 그래서 많이 11월, 12월 달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은 1, 2월 달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공부해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 없애도 괜찮아요. 11월, 12월 달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제가 좀 있긴 했지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결과는 곧 조만간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좀 왜 그랬는지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거니까 조금 더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신년에 새로운 이제 과정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고, 2시간 합격당 교재가 나왔으니까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PPT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